이제 거시경제 지표를 살짝 몇 개를 좀 볼 텐데, 그래프 좌측에서 보시는 대로 예상치를 한참 초과를 했고 117포인트가 나왔고요. 6월 달에는 110.1포인트였습니다. 아주 견조한 상승을 다시 기록을 했죠. 소비자 신뢰지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경기 선행지수 대표적인 게 몇 개 있습니다. 뭐 노동시장이 있을 것이고 구인 구직 비율이라는 게 있고 건설 수주액, 건설 시장이죠. 뭐 재고 순환, 수출입 물가, 그다음에 주식 시장, 그다음에 국제 원자재 가격, 소비자 기대 지수.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같은 맥락의 지표 중에 하나인데, 뭐 장단기 금자 이런 몇 개가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하나인데,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아주 견조한 상승을 다시 보였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ISM PMI 지표 우측에서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PMI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에 일단 그려왔고요. 참고로 PMI 지표는 대표적으로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거가 있고, ISM 전미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가 있습니다. 물론 ISM PMI가 훨씬 더 그 신뢰도가 높다고 합니다. 광범위한 더 많은 그 서베이 대상들한테 파악을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추세를 판단하는데 S&P 글로벌 PMI도 큰 손색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서비스 PMI 색깔별로 뭐 종합 PMI 지표, 그다음에 제조업 PMI 지표 등등이 있는데, 서비스와 그 컴포지트 종합 PMI 지표는 여전히 50 이상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확산하고 있다, 경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뭐 참여자들을 좀 우려 섞인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은 제조업 PMI거든요. ISM 제조업 PMI가 지금 40대 초중반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좀 의미가 뭐 작다고 하진 않을 텐데, S&P 글로벌 PMI 기준으로 보면 이번 달에 발표된 거가 그 제조업 지표 약간 누렁색인데,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반등을 하고 있죠. 이렇다는 것은 미국 전역의 그 제조업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는 게 아닌가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제 역시 여러분 GDP라는 것도 선행지표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뭐 저희는 사실 후행 또는 동행 지표라고 보고 있는데, 뭐 선행이냐 후행이냐 동행이냐가 우리가 주식시장이나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큰 의미는 있다고 보진 않지만, 하여튼 미국의 GDP 성장률도 한번 보시자는 거죠. 가장 결국은 뭐 소비든 고용이든 금리 수준이든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돼서 결국은 성장률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GDP 성장률을 한번 보시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참고로 미국의 그 성장률을 얘기할 때 연 성장률, 분기별 성장률을 봅니다. 분기별 성장률을 먼저 보면요, 이게 지난 93년부터 지난 20년 동안의 성장률을 쭉 그 군청색 그래프가 연 성장률을 그래프화한 거고요. 그리고 약간 자주색 빨강색 바 차트가 분기별 성장률을 계속해서 그대로 그려놓은 겁니다. 분기별 성장률이 그 지난 작년 1, 4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1.6, 2, 4분기에 마이너스 0.6, 작년 3, 4분기 3.2%, 작년 4, 4분기 2.6%, 하반기로 올수록 갖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고려를 한다면 기록을 했고, 올해 2023년 1, 4분기에 뭐 1% 미만 전망도 있고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2%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GDP 나우, 애틀랜타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 기준으로 지난주 기준 그 GDP 성장률 예상치가 2.4%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2.4%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 실제 그 조정이 되고 하면 2%가 될지 1.8%가 될지 2.5, 6%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분기 성장률이 그래프에서도 한번 보시죠. 과거에 1993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의 분기 GDP 성장률의 평균치가 1.16%입니다. 이러면 뭐 늘상 저도 강조드리지만 전 세계 1위 경제대국, 패권국, 기축통화국인 걸 감안할 때 분기 성장이 거의 1%에서 한 1.5% 또는 2% 사이 정도면 평균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 2, 4분기 분기 GDP 성장률이 2%대 또는 1.5% 이상 정도만 나오더라도 뭐 1% 가까이 초반에 나와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미국 경기는 늘상 말씀드린 대로 견조하다는 걸 다시 반증하고 있죠. 또 참고로 이 청록색 그래프 중에 최근에 하늘 높이 쭉 스파이크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2022년도 팬데믹 때 경기가 굉장히 위축이 됐었잖아요, 전 세계가. 그게 이제 베이스 이펙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속도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참고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제 또 IMF에서 전 세계 그 GDP 성장률, 경기 성장률 예측치가 발표가 됐어요. 제일 좌측에 글로벌 그로스 성장률 2022년 3.5였다가
올해 3.0으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내년 3.0.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미국만 좀 말씀을 드리죠. 저희는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해서 2022년도에 2.1% 한 해 성장했고 2023년도 1.8%, 2024년도 예측치긴 하지만 1% 정도 하는데 적어도 2024년도는 내년도에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겠고요. 2023년도 한 해 1.8% 미국 성장한다는 얘기는 결코 나쁜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시황 말씀드리면서 이제 결국은 매크로를 반영하는 게 시황이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개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결론 다시 한번 좀 랩업을 해드리면 물가 향후에 계속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이 들쭉날쭉한 요인이라든가 최근에 주택 시장 좀 개선되면서 주택 가격이 좀 리바운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먼선먼스 물가 헤드라인이라든가 뭐 코어 할 거 없이 그 월간 상승률은 조금 더 높아졌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할 수는 있겠지만 연율 기준으로 보면 연간으로 보면 추세적인 하락세는 계속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하우스뷰고요. 두 번째, 기업 실적은 개선세를 지속할 거다. 참고로 지난주부터 올해 2, 4분기 기업 실적 발표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뭐 참고로 한 500개 기업 중에 한 200여 개가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 정확히 수치는 아마 언론을 통해서 발표될 텐데 현재까지 발표된 한 200여 개의 기업 중에 거의 한 80에서 85% 가까운 기업들이 실적, 다시 말하면 매출이나 이익이라든가 이런 할 거 없이 실적들이 계속 개선되는 예상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호한 분위기라고 보고 좋은 분위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 실적 개선세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예상이긴 합니다만 정확하진 않지만 작년 연말 연초 최근까지 야데닐 리서치, 비세이브 리서치,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아주 그 굉장히 큰 독립 리서치 기관이라든가 골드만삭스, JP모건을 비롯해서 대형 자산운용 기관들이 발표했던 올해 그 1, 2, 3, 4분기별 기업 실적 예측치를 보면 1, 4분기보다 2, 4분기가 조금 더 안 좋으나 3, 4분기부터는 플러스로 아주 극적인 상승을 이제 보여줄 거다. 기업 이익 성장세가 EPS 성장률이 그런 걸 같이 감안을 한다고 하면 이번 2, 4분기 예상외로 괜찮고 3, 4분기 적어도 뭐 개선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펀더멘털 뭐 견조하다는 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작년 이후에 리세션 얘기하다가 연 중반 초반에 하드랜딩이냐 소프트랜딩이냐 얘기하다가 최근에 노랜딩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조금 더 좀 패셔너블하게 발표를 하죠. 뭐 골딜락스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기 펀더멘털도 여전히 괜찮고 아까 제일 앞 페이지에서 제가 언급드린 대로 제롬 파월이 일단 경기 펀더멘털은 적어도 소프트 랜딩 이상의 상황이다. 아주 그 느린 속도지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이미 확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드 스탠스 7월 이번에 올렸기 때문에 아마 뭐 9월달 모르겠습니다. 8월이나 9월달 FMC가 있는데 그때까지 어떤 물가 뭐 주거비라든가 또 아까 언급드렸던 그 노동 비용 지수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게 되면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9월 달에 한 번 25bp를 더 올린다고 해도 어제 FMC 발표에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는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주식시장에. 왜냐하면 일단 경기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게 이미 그 검증이 돼가고 있는 분위기고 기업 실적조차 괜찮고 뭐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거를 제외한다고 하면 아마 어제 올렸으니까 적어도 내년까지는 동결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또 생각이 되겠죠. 5.5 정책금리 5.5면 2000년 초반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경기 펀더멘털도 언젠가는 훼손되는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또 주식시장 그걸 또 미리 반영해서 언젠가는 분명히 또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거는 한 몇 개월 또는 수치를 계속 확인하면서 저희가 컨텐츠를 계속 준비해서 여러분께 미리미리 좀 의견을 교환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금리가 당분간 상당 기간 고금리 수준이 유지가 될 거다. 라고 하면 앞으로 투자 전략이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제가 지금부터 이 12페이지 통해서 파란색 글씨로 말씀드린 거는 타 유튜브 가서 한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제가 적은 내용인데요. 저희는 참고로 저희가 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는 게 답이다라는 말씀은 사실 조금 외람된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빗대서 여러분께 의견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최근에 그 시장 뉴트럴한 헤지펀드 포지션을 갖고 있던 거를 미국의 주가 상승이
향후에 지속될 거라고,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적어도 오랫동안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주식 ETF로 갈아타면서 그 주식 ETF를 퀄리티 ETF로 교체를 했습니다. 퀄리티 ETF라고 하는 건 시장의 지배력, 매출 상승률, 기업 이익 성장률, 배당 상승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주 견조한 회사들, 그러니까 시클리컬하게 막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하는 회사들에 투자하자는 거거든요. 요약드리면. 그래서 이 퀄리티 팩터의 기준으로 투자하는 ETF에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4개 포트폴리오 중에 전방위로 뭐 혁신 주식형 포트폴리오는 제외하고 나머지 3개 포트폴리오에 공통적으로 저희가 반영하고 있는 게 실물 자산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실물 자산은 경기 성장을 그대로 참여할 수 있는 자산은 실물 자산이고 자본시장의 기회를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은 헤지펀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물 자산이 올해 초반에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최근에 리바운드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유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혜택이라는 건 꼭 여러분께 제가 타 유튜브를 통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 재작년 12월 달에 통과됐던 미국의 IIJA법, 인프라 법안이죠. 그리고 작년 8월에 이 인프라 법안의 실행 법안격으로 통과됐던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 그리고 반도체 법안,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이거가 이 3개 법안이 실제 민간기관이라든가 전 국토에 걸쳐서 투자, 재정 집행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테마 섹터는 분명히 여러분께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어떤 섹터냐 하는 거는 저희 제 이름이나 저희 레그넘 투자자문을 찍으시면 타 유튜브라든가 저희가 올려놓은 유튜브 채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혁신과 생산성이라는 걸 집중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수요가 견인했던 인플레이션 국면 이후에 2021년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 곡물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비용이 인상되면서 끌어왔던 인플레이션 국면 이후에 이제 프로핏 레드 기업 실적이 끌어오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3가지 국면의 공통된 배경은 물가 상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가는 향후에 과거에 아주 연 1% 미만이었던 물가 상승 시대는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늘상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공급망이 균열이 되는 문제라든가 패권 어떤 갈등이라든가 또는 미국을 위시해서 리쇼어링, 온쇼어링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기본적인 생산 비용을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하는 물가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도 이제는 조금 고금리 시대가 올 거다. 오늘 자료를 통해서 제롬 파월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하셨죠. 적어도 내년까지 금리 인하 없다고 하니까 정책금리 미국 기준으로 5.5%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 상황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마진은 축소되기 마련이겠죠. 그럼 기업이 어떤 데입니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기업 이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품 가격을 올릴 것이고 그 제품 가격이 여전히 잘 시장에 먹힌다고 해서 최근에 오고 있는 프로핏 레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도로 기업들은 또 마진율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산 단가를 낮춥니다.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법 첫 번째 해고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혁신이나 어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러 기술 개발이라든가 혁신을 통해서 마진율을 회복을 하겠죠.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그 기업들의 혁신에 대한 어떤 혁신의 움직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이루어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러다 보면 그 업종이든 그 경제 구조에서의 어떤 주도력을 형성하게 될 거고 이게 전방위로 확산이 되면 메가 트렌드가 형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저희 혁신 포트폴리오의 투자 철학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올해 아주 잘 전 세계를 휩쓸었던 챗GPT라고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죠. 이게 기업의 어떤 혁신의 단상일 것이고 이걸 통해서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경제구조, 사회구조가 이런 혁신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혁신 기술이 범용화가 되면서
그 경제나 사회 구조가 바뀌고 거기에 또 주도하는 섹터 테마가 새롭게 형성이 이미 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설명도 이미 타 유튜버라는 게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테마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테마인지 잘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요 한 4가지 정도의 투자 전략을 좀 드리게 됐고요. 늘상 뭐 동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투자 자산 대상 자산이라고 하는 걸 저희 하우스는 8개 자산군으로 나눠서 각 자산군별로 해당하는 투자 전략을 40개로 구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ETF를 쭉 후보군을 세워서 시황에 맞는 매크로 상황에 맞도록 이렇게 맞는 ETF를 리밸런싱해 가면서 이렇게 수익을 추구하는 하우스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모든 그 소위 저희가 구분하는 8개 자산군 기준으로 한다고 모든 8개 자산군이 다 상승하고 다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런 상황은 없어요. 어떤 자산군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체가 될 만한 자산군이 빠지기도 하고 뭐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다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자산 간의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그런 상관관계를 잘 파악을 해서 시황에 따른 또는 경기 사이클 국면에 따른 좋아질 만한 자산군에 해당하는 ETF도 금융상품을 투자하자는 게 동적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여러 공부를 통해서 또는 이런 유튜브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서 앞에 말씀드린 질적 요소에 투자하자, 퀄리티 베이스에 투자, 실물 자산 투자, 정부 정책이 혜택받을 만한 테마 섹터에 투자하자, 혁신과 생산성을 통해서 메가 트렌드가 될 만한 테마에 투자하자는 이런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의 동적 자산 배분을 가미한다면 일정 수준, 꾸준한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몇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콘텐츠 예고인데요. 그래프가 아마 이게 JP모건 자료를 그대로 캡션을 떠와서 온 거기 때문에 영어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가 S&P 500 그 과거 역사별로 이렇게 빠졌다가 오르고 빠졌다가 오르고는 국면별로 옆에 파란색 점부터 쭉 해서 ISM 지표, GDP, 뭐 페이롤, 그 다음에 S&P 기업들의 어닝, 기업 실적, 하우싱 스타트,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부문이죠. 그 다음에 RE, 리얼 에스테이트 딜링컨시, 이제 부도율이라는 건데, 여러 매크로 지표들이 주가 지수를 어떤 지표가 가장 선행해서 잘 예측을 했더냐를 나타내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다음 저희 컨텐츠에서는 이 각 경지 지표들이 뭐 소위 이거를 이제 우리 원론에서는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하는데 실제 필드에서 볼 때 각 지표별로 어떤 지표들이 주가 흐름을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잘 반영하더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오늘 말씀드렸고요. 적어도 아까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올해 적어도 2023년까지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주식시장은 뭐 연초 이후 올라왔던 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은 없을 수 있겠죠. 가격 부담이라는 것도 있고 한 거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경기 상황이라든가 패드의 어떤 스탠스라든가 그리고 물가의 하향 안정세 그리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거가 물가에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경기 펀더멘털이 확실하다는 또는 소비도 견조하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미국 경기는 견조함을 보여줄 것이고 최근에 발표된 것도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기업 실적이 예상 외에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연초까지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은 적어도 그 상향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시황이라서 이런저런 얘기를 편안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거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다른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